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옛날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살다 보니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도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실컷 부려먹는 손가락 따로, 애지중지 아끼는 손가락이 따로 있다는 소리죠.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의 가장 안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려먹지만 아프지 않으니 그게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아픈 손가락은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 뿐이거든요. 이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난 남편은 참 무던한 사람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고 여기저기 이용당하거나 호구 잡히기 딱 좋은 만만한 사람이죠. 남들이 하는 곤란한 부탁도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고 어지간한 일에는 화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이용당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 범인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어요. 둘 다 마을금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사원이었고 남편은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지점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표창장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도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머리까지 좋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좀 무르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 실속을 참 못 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귀기 전이었는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는 평생 속 터지고 살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와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함없이 한결같고 책임감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 좋다고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퇴근 시간마다 지하철까지 저를 아무 말 없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싫다 좋다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배웅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 이기는 척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제 선택의 후회는 전혀 없어요. 이 남자가 결혼 후에도 전혀 변하는 거 없이 한결같았으니까요.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고 단 한 번도 사생활로 속을 썩히지 않는 모범생 그 자체였죠. 그런데 몇 해 전 25년 넘게 일을 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해버렸고 남편은 한평생 젊음을 다 바쳤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졸 출신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고졸 학력으로 이 정도까지 오래 버티고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평가였어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실적이 좋았으니 그럴 수 있었겠지만 결국 고졸이라 지점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구조조정에 칼질을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공부는 시댁 집안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대학 나온 아주버님보다 더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 전교에서 항상 한 자릿수 안에서 놀았다고 해요. 당시에 학력고사 성적으로 고려대까지 합격해서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었지만 결국 입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고집 때문이었죠. 장손이 잘 되어야 집안이 제대로 서는 법이다. 당시 아주버님은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자 큰아들 길을 죽인다며 남편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켰어요. 물론 시댁 집안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아들의 등록금을 전부 부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나라에서 학자금 대출 편하게 받고 대학 공부할 수 있던 시절도 아니고 돈 없는 집에서는 소 팔고 땅 팔아서 겨우겨우 자식 대학 보냈었기 때문에 아들을 둘이나 대학 뒷바라지하는 건 힘들었겠죠.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굳이 딱 한 명만 대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더 좋은 대학 들어간 우리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대학 공부를 하는 게 맞다면 아주버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었어야죠.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어머님의 결정에 불만 한 번 갖지 않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20살 때 바로 군대로 가게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님 너무하신 것 같다고 답답해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없는 살림에 아들 둘을 어떻게 대학에 보냈겠냐며 이해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그런 거지 가난이 죄도 아니고 그게 어머님 탓도 아니래요.
자식 대학 못 보내는 어머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며 자기는 괜찮다는데 부처님도 이런 제 남편을 보면 성불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학 못 가고 바로 군대를 다녀온 남편은 20대 중반에 마을 금고에 취직해서 반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죠. 그런 남편이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던 때였어요. 우리 두 아이들은 그때 전부 고등학생이었고 큰애는 고3 수험생이라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도 집에 말도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죠. 저한테까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투명인간 취급까지 받았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건 통장 정리하러 갔다가 저를 알아본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그 사실을 전해들었고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남편 얼굴까지 보고 오려고 했는데 아는 척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을 걸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속을 끓고 있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책상 앞에 앉혀두고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스스로 알아서 그만둘 때만 기다리고 눈치만 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디 아픈 곳 하나 없고 잔병치레 안 하는 남편이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집에서 멍하게 있길래 어디 아픈가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아직 젊잖아. 우리 애들도 거의 다 키웠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 그리고 뭐라든지 먹고 살 길이 없을까? 택배하자. 당신이랑 나랑 같이 택배 배달해도 돈 꽤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그런 취급받으면서 책상 지키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 내일 출근하면 당장 사표 쓰고 먼저 그만둔다고 해. 저는 남편이 기죽어 할까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고 애들도 거의 다 키워놨는데 남편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랬더니 그 말이 고마웠는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째 태어났을 때 이후로 남편이 우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커다란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건지 짐작이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10수년 동안 혼자 우리 식구를 책임지며 먹여 살려왔는데 한 번도 본인의 그런 처지를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너무 가엾게 느껴져서 저도 똑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퇴직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내가 들어보니 명예퇴직인가 하면 원래 받는 퇴직금에 좀 더 얹어서 준다며? 차라리 잘 됐다.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저는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애가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야.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말이다, 형제 좋다는 게 뭐냐? 이참에 너희가 첫째 사업에 투자 좀 해주면 되겠네. 주변에 체면도 서고 안 그래? 저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 명예퇴직했다고 걱정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남편 퇴직금을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쓰자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야기했냐? 내 아들한테 말하는 중이잖아. 너는 빠져.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참을 어머님이 퇴직금을 달라는 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일단 어머님을 다시 내려보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당신 퇴직금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 며칠 뒤엔 아주버님까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꼭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기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같았어요. 나 진짜 이번에 망하면 우리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만 되면 완전 역전홈런 치는 거야. 딱 1억만 빌려줘.
석 달만 쓰고 이자 쳐서 갚을게. 처음에는 1억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고, 나중에는 아주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전화통화로 합세를 해서 남편을 공격해댔습니다. 결국 마음 약한 남편이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나서야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전부터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신우까지 그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남편한테 돈 뜯어가더니 그 버릇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나 봐요. 남편은 결혼 전에 혼자 자취하며 버는 돈으로 자기 집세 내고 생활비 하면서 어머님 용돈에 막내 신우 용돈까지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아주버님이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되어 남편 자취방에 빈대부터 1년 넘게 백수로 놀고 먹을 때 그때 아주버님 용돈까지 주면서 먹여 살렸던 것도 우리 남편입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철마다 큰아들한테 보약을 지어 보내시면서도 저희 남편한테는 쌍화탕 한 번 사서 보내신 적 없으셨고요. 한 배로 낳아 기르면서 어쩌면 그렇게 큰아들에게만 모든 정성을 쏟으신 건지 저도 애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 어머님이 낳은 친아들이 맞나 의심까지 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둘째 아들이 평생 고생해서 벌게 된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고 큰아들과 둘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없던 정도 탈탈 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딱 석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던 5천만 원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미 저희 남편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는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한 상황이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주변의 돈도 많이 빌렸고 결제 대금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형님이나 그 집안 식구들은 몇 달 전에 미리 미국으로 보내놓은 상태였고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돈을 싹 긁어모아서 도망간 거죠. 어머님은 처음엔 자긴 몰랐다고 나한테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놓고 큰아들이랑 입을 맞추고 저희를 속여 먹었던 거죠. 남편은 얼마 후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경력을 살리지는 못하고 작은 중소기업 제조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쪽 사장님이 남편이 일하던 마을 금고의 주요 고객이셨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10년 넘는 오랜 시간을 거래하며 남편이 일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신용이 있다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같이 일하자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게 그 상황에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남편은 현장 생산직은 아니었고 격리부서의 부장급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회사를 다니다가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니 한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예전이랑 똑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마을금고 때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었고 저와 보내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고 어느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집에 오실 때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 챙겨 가시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직접 짠 참기름부터 어머님이 손수산에서 뜯어말린 나물이며 반찬들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오히려 불안했죠. 근데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희 남편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아범 건강은 어떠냐? 어디 아프고 그런 곳은 없지? 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나 봐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우리 남편 건강을 챙기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끼던 큰아들 미국 보내고 다시 만나기도 힘든 사이가 되니까 이제서야 착실하게 사는 작은 아들이 신경 쓰이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작은 방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길래 저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고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님은 뭐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잘 된 걸로 알고 나는 먼저 가보마. 어머님은 짐을 챙겨 오시더니 그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려가시게요? 밤도 늦었는데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가볼 곳도 있고 내일 아침에 볼 일도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다들 건강 조심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 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표정을 보면 분명히 심상치 않은 것 같았지만 남편에게 더는 물어볼 수가 없었죠. 제가 이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신우에게 전화가 왔고 보통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가씨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를 다 하고. 언니, 큰오빠 한국 들어온 거 알아요? 지금 서울에 있다는데 벌써 한국 들어온 지 1년도 넘었대 글쎄. 기가 막혀서 정말. 그동안 엄마가 집안 재산 다 팔아서 큰오빠 생활비 보내주고 있었다 하더라고. 작은 오빠랑 내가 보내주는 용돈도 전부 큰오빠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니까.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제 남편 퇴직금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 돈을 싹 다 긁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던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신분도 없고 가져간 돈도 떨어지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막노동 같은 일을 했었다네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고 더는 미국에서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몰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아주버님을 어머님께서 식구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아직 못 들었죠? 간 이식 수술 받아야 한다는 소리. 간 이식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도 답답해서 언니한테 말을 해줘야겠다 싶더라니까. 작은 오빠 진짜 바보 아니에요? 어쩌자고 간을 덜컥 기증해준다는 소리를 해. 이미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까지 다 받았다 하더라고. 알고 보니 미국 생활하고 한국에서도 고생을 하고 술을 퍼마시면서 아주버님의 간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고 이미 간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를 찾은 이유도 남편의 간이 필요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고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그래. 내가 형한테 간 좀 떼어주라고 했다. 그게 뭐 잘못이냐? 어머님, 그게 왜 별일이 아니에요.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머님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하시는 건데요? 딴 놈한테 주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살리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니? 괜히 입 놀려서 식구끼리 분란 만들지 말고 너는 이번 일에 빠져 있어라. 큰아들 간 이식 필요하다고 작은 아들한테 간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간 이식 수술에 동의 못한다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도 당신 나 몰래 아주버님 간 이식 수술하기로 했냐 물어봤더니 아직 확실하게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찬성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주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까지 저희 집에 달려왔어요. 주말이라 남편과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은 마치 떼인 돈 받으러 온 사채꾼처럼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까지 해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가 반대할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저는 어머님한테 아주버님한테도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만 이식을 해달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듯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대체 어떤 애비가 자식간을 달라고 합니까? 앞길이 구만리인 젊은 애들인데 기가 막혀서 정말. 자기 아들 가는 귀에서 달라고도 못하겠고 저희 남편 가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아주버님에게 염치 없이 간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 빌려간 5천만 원이나 당장 갚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동서 진짜 인정머리 없다. 우리 식구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 난 도련님이 우리 애아빠랑 같은 처지였으면 그까짓 간 정도는 떼어주라고 했을 거야. 다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나눠주는 건데 이 난리를 쳐? 하여간 없이 살아서 베풀 줄을 몰라요. 형님 입에서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전부터 자기 친정이 조금 먹고 살만하다며 저를 얼마나 깔봤는지 몰라요.
툭하면 가난한 티 난다 그러고 제가 입는 옷이나 신발을 보면서 없는 티 내지 말고 좋은 메이커 걸치고 다니라던 사람이 저희 형님이란 사람이죠. 저는 남편 가난하 지켜보겠다고 그 집안 식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뒤에서 입을 쿡 다물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간을 떼어서 형한테 줄 생각인 것 같아 벌써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집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 미안한데 나 형한테 간 못 줘. 처음에 형 아프다는 말 듣고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고 엄마 따라 병원 가서 검사까지 받긴 했지만 나도 우리 집안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고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형이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릴 거야? 도련님 겨우 그런 게 걱정이셨어요? 걱정 마시라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다니까요. 형수도 헛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한두 번 당합니까? 내 몸에서 간 빼가고 나면 바로 안면 몰수할 인간들인 거 모를 줄 알아요? 남편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형과 형수에게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자기 형 아픈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며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나한테 그만해. 나도 지금까지 가족 위해서 희생 많이 했어. 근데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형이 저렇게 된 건 엄마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엄마가 다 책임지세요. 간을 주던 돈을 주던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평생 아무 말 없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던 작은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아주버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냐면서 징징대더라고요. 저런 게 집안의 장남이랍시고 그동안 내 남편 피를 쪽쪽 빨고 있었나 싶었죠. 그날 집에서 그 인간들을 쫓아내고 며칠 동안 더 전화가 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인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 순하게 굴던 남편이 화를 내니까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간 이식을 못 받게 된 아주버님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이식을 부탁했지만 제가 신우에게 듣기로는 그 집 아들도 무섭다며 이식 못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아들도 못 준다고 하는 걸 왜 우리 남편에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안 식구들이랑 인연 끊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 뒷바라지하고 살았으면 됐지. 대체 어디까지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빌려준 5천만 원이나 민사소송을 걸든 압류를 걸든 해서 어떻게든 찾아오고 인연 끊어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예전 유명한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 바로 제 주변에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인간들을 참교육했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종갓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큰 뼈대 있는 명문 집안까지는 아니고 규모가 좀 작은 종갓집입니다. 하지만 한 달 건너 한 번씩 제사가 있기 때문에 종갓집 종부인 저희 친정엄마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도 제사에 치여 지내고 계세요. 종갓집 제사를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크게 유별날 건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지켜야 하는 건 집에 불이 나건 장마에 집이 떠내려가도 무조건 제사 날짜가 되면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산 사람은 굶어도 죽은 조상은 절대로 굶겨선 안 되는 게 종갓집 맏며느리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니까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뻘뻘 나고 침대에 이부자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제사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사 걱정을 하다가 결국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리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제사 안 지내면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면서 기어코 일어나셨어요. 성치 않은 몸으로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기어이 그날 저녁 온전히 제사상을 차려내셨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내 부모를 골병 들게 하면서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자식들에게 조상복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순진한 며느리들한테 일 시켜 먹으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죠. 조상 잘 모셔야 한다면서 왜 그 조상이랑 하나도 연관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만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그 집안 사람들인 아들들과 시누이들은 남의 집 일 보듯 신경도 안 쓰고 제사상 차리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며느리들이 몸을 갈아가며 제사를 지내도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이 집안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결국 그날 제사상을 끝까지 다 차리시고 엄마는 쓰러지셨어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제가 새벽에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엄마가 차려놓은 제사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당장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제사 음식 만들다가 쓰러졌는데 뒤늦게 집에 도착한 고모들이나 친척 어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다들 앉아서 엄마랑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건강을 걱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어쩌면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남보다도 못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키우던 개가 다쳐서 병원에 가도 그 정도로 무신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이지 원래 없던 정도 떨어질 정도였어요. 엄마를 챙기지 못하는 아빠도 정말 미웠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집안 조상 제사니까 아픈 우리 엄마한테 일 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당신들이 직접 음식 차려서 지내세요. 라고 제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엄마가 지난 수십 년 참아가며 보낸 세월을 제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꼴이 되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땐 하는 수 없이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절대 엄마처럼 바보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죠. 사실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었나 봐요. 그러니 제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너를 종갓집에 시집 보내느니 평생 결혼 못하더라도 내가 끼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엄마 자신이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시집 오는 바람에 평생을 시집살이에 남의 집안 조상 제사를 지내느라 꽃같은 청춘을 다 낭비했잖아요. 그러니 자식만큼은 본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누구랑 사귀던가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상대 남자의 학벌이나 직업보다도 오히려 그쪽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뼈대 있는 가문의 종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집안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엄마를 집안 따지는 유별난 아줌마 정도로 생각했겠죠. 사실을 전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 좋다고 꺼드럭거리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찾은 사위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취미 생활을 하던 중에 비슷한 취향의 사람과 모임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고 다 같이 모이지 않는 날에도 남편과 둘이 따로 연락해서 만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래저래 해도 나랑 취향 비슷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장남이긴 해도 집안이 저희 친정처럼 종갓집도 아니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그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게다가 저희 시댁은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사가 아예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시아버지께서 오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예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난 이 나이 먹도록 집안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너네 친정집이 종가라고 그랬지? 다행이네. 집에서 보고 배운 것도 많겠다. 앞으로 네 시아버지 제사는 너가 모셔라. 조상 제사 잘 지내면 자식들한테 좋다잖니.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시아버지 정도는 제사 지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본인도 평생 한 번 안 한 제사를 왜 갑자기 저 때부터 지내라고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 친정 집안에 비하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제사 정도는 못할 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오랜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합병증이 심해지고 결국 저희 결혼 1주년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친척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멀쩡하던 아버님이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뒤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돌아가셨다면서 제가 시아버지를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귀에 들려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말이 억울하기도 했고 아버님을 뵌 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아버님과 정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아버님은 집안에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겼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니 몰래 저한테 용돈도 주셨고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남편한테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저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순전히 아버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를 도와서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사상 음식 차림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순서와 방식까지 훤하게 꿰고 있었죠. 어차피 이 집안에서는 그 전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친정 집안 방식 그대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시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고 동서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큰애야, 이번 제사에는 상에 튀김 종류도 좀 올리자. 그리고 너 식혜 만들 줄 아니? 직접 만든 식혜도 올리면 참 좋을 텐데. 할 줄 모르면 시장 가서 좀 사와라. 마트에서 공장 제품 사오지 말고. 평소에 제가 하는 제사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차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금씩 간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봐야 상에 올리는 음식 몇 가지를 더하라고 하시는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이기도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 내일이 아버님 제사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내일 오전에 만나서 장 보고 같이 일 시작할까? 그게 귀찮으면 그냥 각자 만들 음식 정해서 저녁에 어머님 댁에서 만날까? 동서는 뭐가 편해? 네? 어머님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오늘 제사는 못 가요.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못 온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님 제사인데.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냥 바빠서요.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동서가 시집와서 처음 맞는 시아버지 제사인데 바빠서 못 온다 하더라고요. 평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었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바쁘다고 한마디 하는 태도가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도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죠. 생각 같아서는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도 뭐라 안 하셨는데 내가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다음에 제사 때였어요. 이번에도 먼저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엔 음식 준비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어머님도 저한테 별말 안 하시는데 진짜. 아, 알겠어요. 이따 어머님 댁에 사람 한 명 보내드릴게요. 그분이랑 같이 하세요. 이제 됐죠? 짜증난다는 듯 자기 할 말만 해버리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한가해서 이런 짓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남편 통해서 동서가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익히들어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던 동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집에서 밥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낮에는 친구들 만나 브런치를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를 사서 차려주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유행 따라 해외여행을 밥 먹듯 다니고 명품 사서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려 자랑하는 것이 매일 하는 일이었죠. 저희 시동생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본인의 그런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없으니 매달 자기 친정에서 용돈까지 받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아버지 제사에 오지도 못할 정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동서한테 한마디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동서 앞에서 그렇게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남편 벌이가 최근 들어서 그리 신통치 않았어요. 남편은 인테리어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쪽 일이라는 게 부동산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일이 많을 때는 쉬는 날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일감도 별로 없고 거의 백수나 다름없이 가게 문만 열어놓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도 남편의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저도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뒤로는 집 근처에 일자리를 구해서 낮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6시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는 않았고 생활에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집 전세가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이나 올려달라 요구했습니다. 저희 가진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전세금을 맞춰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동서 앞에서 할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기 전에 모은 돈으로 동서가 집을 사서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 집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꽤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젊은 나이에 내 집 마련도 했고 여유가 있어서 주변에 인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돈도 자주 보내드리고 어머님 보약을 사드리거나 저번에 보니 어머님 댁에 못 보던 안마의자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머님이 직접 사시진 않았을 거고 동서가 보내줬나 싶었어요. 그럴수록 맏며느리인 저는 동서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정작 제 잘못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장을 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시댁에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동서가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기어이 사람을 보냈구나 싶어서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장봐온 재료들을 주방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뭐하러 돈까지 써가면서 사람을 보내? 그냥 놔두면 큰애가 다 알아서 하는데 걔는 친정이 종갓집이라서 제사상 차리는 건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라.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날 줘. 뭐? 큰애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지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뭘 한 게 있다고. 어머님 목소리가 거실까지 다 흘러나오는데 저와 도우미 아주머니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죠. 걔는 친정엄마도 평생 종갓집 제사 지내면서 그 집안 종처럼 살았다더라. 원래 딸은 지엄마 팔자 따라가는 법이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정도면 양반이지? 고작 해야 1년에 명절 2번, 그리고 제사 1번이 전부인데 어디 지내 친정에 비할 바야? 걔 엄마 팔자에 비하면 얘는 완전 상전이다, 상전. 그러니 걔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너한테 일 시키겠니? 저번처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큰애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하면 되니까.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용돈 많이 주는 며느리한테 살랑살랑 아양 떠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멍청하게 나서서 남의 집안 제사를 떠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사람 입에 우리 친정엄마까지 오르내리게 하다니 도저히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하나 다행인 건 이 상황에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동서한테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늘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저녁에도 일을 하러 나갔어요. 빌린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돈을 다 모아서 동서한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목돈을 갚아버리고 나니까 성취감도 생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룬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껴서 생활하고 제가 버는 건 따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전부 그 안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매달 수백만 원이 쌓이는 걸 보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큰 굴곡 없이 일이 잘 풀렸고 저희는 얼마 뒤에 대출을 절반 정도 낀 채로 2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부부가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 이사한 곳이 친정이랑 훨씬 가까워져서 앞으로는 친정집에 자주 오가며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고 얼마 후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뇌수막종 판정을 받고 엄마는 뇌수술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난 걸 확인했지만 인생이 참 얄궂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엄마를 매일 간호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도 병원에 자주 오가셨고 평소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서 그런지 엄마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들 감사했어요. 수술이 잘 끝났고 퇴원은 하셨지만 집에서도 무리를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쉬면서 몸조리 건강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살기 바빠서 하나뿐인 친정엄마도 못 챙긴 저를 탓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이 오랜만에 연락해서 저희 소식을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때는 잘못했다면서 손주 얼굴도 언제까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발길을 끊고 살 거냐고 하셨어요. 통화도 하기 싫었고 어머님 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서의 근황도 어머님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죠.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벌어준다면서 영호 앞으로 대출도 엄청나게 받았고 내가 사는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갔지 뭐니. 오랜만에 듣는 시댁 이야기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동서는 도망을 가버렸고 결혼할 때 가져온 집도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은 깡통이 된 상태였어요. 거기에 시동생 앞으로 이런저런 대출을 왕창 받아놔서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머님한테 돈 벌어준다고 꼬드겨서 시댁도 저축은행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을 있는 대로 땡겨서 사라졌답니다. 그 불려시 같은 것 때문에 멀쩡한 내 자식 신용불량 되게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희 집에 남는 방 좀 없니? 이 집 경매 넘어가면 나도 길바닥 나앉을 수밖에 없는데 나 좀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이 상황에서도 단 하나 변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라도 어머님은 동서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동서한테 이것저것 받을 때는 좋으셨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투자한 것도 어머님 선택인데 왜 동서 탓만 하세요? 어머님 잘못을 저한테 책임지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저희는 그냥 잊고 사시고요. 제가 본인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자 이번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른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안 돼?
그리고 너가 시아버지 제사 책임진다고 했잖아. 어떻게 맏며느리가 되어서 집안일도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니?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었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안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제 속을 긁어대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그 말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저 대신 어머님이 제사라도 지내보세요. 조상덕 못 받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값 좀 하시고 어머님 아들이랑 연락하는 건 제 알 바 아니니까 저한테는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어머님 전화를 끊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또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서 뭔 소리를 하려나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고 저희 친정 바로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셨어요. 선영이니? 내가 너희 집안일에 간섭할 사람은 아닌데 너희 엄마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침부터 계속 일만 하고 있더라. 그 소리를 듣고 달력을 확인했더니 저희 증조 할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미 제사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고 우리 엄마는 주방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서 메밀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친척들은 제사상 차릴 준비를 하면서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서 제사상 준비하고 있던 걸 전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집에 왔던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이 저한테 미쳤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화를 냈습니다. 다들 미쳤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미쳤지. 이게 가족이야?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하다 쓰러져서 뇌수술까지 받았어. 퇴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어? 제가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악을 쓰고 있으니 친척들 사이에 있던 아빠가 저보고 너 왜 그러냐 말리더군요. 선영아, 너 왜 이래? 일단 진정 좀 해라. 뭐? 왜 이러냐고? 난 아빠가 저 인간들보다 더 싫어. 아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 지경인데 제사 지내라고 해. 나는 내 남편이 아빠 같은 인간이었으면 벌써 이혼했어. 저는 말리는 집안 식구들을 다 힘으로 뿌리치고 주방에 있는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말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으로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아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엄마가 제사상 차리지 않게 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라 하셨고 저는 아빠를 용서 못했지만 엄마는 며칠 우리 집에서 쉬다가 가겠다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너희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라며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의논 끝에 집안 재산은 모두 없애고 이 결정에 불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제사 지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고모들이나 집안 어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격식을 따지고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하고 싶지는 않았나 봐요. 엄마는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푹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붙들고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가셨는데 그래봤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 물어보니 전부 자기 엄마 자업자득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집이 경매 넘어가면 이혼한 시동생이랑 둘이 살던지 하겠죠? 저는 절대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버님 제사를 지낸 건 어머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조상 덕을 보고 싶어서도 아니라 순전히 아버님이 제게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면 저도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쪽 식구들은 이제 신경 안 쓰고 제 인생이나 열심히 살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